철학 44번째 시간 미셸 푸코 그의 개념인 에피스테메와 권력 지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셸 푸코는 프랑스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1926년부터 1984년까지 살았죠. 푸코에 대한 평가를 보자면 들레즈는 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세기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점에서 푸코는 가장 완전한, 아마도 유일한 20세기 철학자다. 그만큼 푸코는 20세기 구조주의 인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으로 뽑힙니다. 인문학, 사회과학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학자 중 하나로 독보적 1위죠. 그만큼 현대 학문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푸코의 생애를 살펴보자면 프랑스에서 출생했습니다. 철학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래서 의사였던 아버지와 마찰이 심했죠. 명문인 파리 고등사범학교에 한 번 떨어지고 이후 4등으로 입학합니다. 메를로 퐁티와 알티세르의 수업을 들었죠. 교수가 되고 나서는 뱅센느 대학의 철학과 학과장으로 부임하여 질 들레즈, 바디우 같은 유명 지식인을 교수로 임명합니다. 푸코는 동성애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때문인지 알 수 없으나 이후 에이즈에 걸려 병원에서 합병증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푸코는 말과 사물이라는 저서에서 각 시대마다 인식의 틀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물은 그대로지만 사물을 말하고 질서를 지어주는 지식은 달랐기 때문이죠. 여기서 에피스테메를 말합니다. 고대 그리스어로 학문적 인식이란 뜻을 가지는데 플라톤은 이성을 이끌어내는 지식을 에피스테메라고 말하였고 단순한 올바르지 않은 형식을 가진 주관, 감각 의견을 독사라고 부르며 대비시켰습니다. 하지만 푸코는 이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에피스테메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특정한 시대를 지배하는 무의식적인 인식 체계나 특정한 방식으로 사물들의 질서를 부여하는 무의식적인 기초라고 주장하였죠. 각 시대마다 이러한 에피스테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16세기 르네상스의 에피스테메, 17, 18세기 고전주의의 에피스테메, 19세기 근대 인간주의의 에피스테메 등이 있습니다. 이는 현대에서도 볼 수 있죠. 태어난 연도, 세대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인식하는 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로 전화받는 흉내를 낼 때 90년대 사람들은 옛날 구부러진 전화기 손 모양을 하지만 00년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받는 흉내를 냅니다. 이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 시대의 인식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푸코는 각 시대는 오직 하나의 에피스테메만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는 시대에 따라 진리와 인식의 틀, 구조 자체가 다르기에 보편적 진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예로 푸코는 중국과 스웨덴의 생물학자 린네의 분류법을 말합니다. 옛날 중국은 동물을 황제의 애완동물, 향기로운 동물, 멀리서 볼 때 파리처럼 보이는 동물 등으로 분류했습니다. 완전히 주관적인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죠. 반면 린네는 생물학자답게 파충류, 포유류, 양서류 등으로 구분합니다. 중국 시대에서 사람들은 이것을 무의식적 인식의 틀로 자연스럽게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린네라고 다르지 않다고 푸코는 말하죠. 그 시대의 담론, 과학적 방법에 따라 구분한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푸코는 과학이 잘 만들어진 언어라고 합니다. 린네의 방법이 수용되고 있지만 언제든지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이로써 지식은 절대적이지 않고 시대의 무의식적 인식 토대에 따라 구축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피스테메인 것이죠. 푸코는 르네상스의 에피스테메가 서로 연결시키며 이해하려는 유사성, 고전주의의 에피스테메는 사물을 질서잡기 위해 언어를 통한 재현, 근대의 인간주의 에피스테메는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인간이라고 합니다. 특히 근대는 인간과학으로 생명과학, 경제학, 언어학 등이 인간 중심으로 다루어졌다고 하죠. 이어서 인간이 최근 들어 발견된 형상이라고 하며
종말에 가까운 발견물이라고 합니다. 현대의 구조주의가 등장하면서 인간이 밀려났기 때문이죠. 이러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푸코가 지식을 고고학처럼 살펴봐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이 큰 영향을 미치는 역사와 권력에 대해 더 탐구하게 됩니다. 푸코는 권력을 하나의 실체, 소유물로 바라보는 관점을 비판합니다. 국가, 정당, 공권력 등 거시적 권력만이 권력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푸코는 권력을 근본적이자 미시적인 것으로 사소한 일상적인 것이라고 바라봅니다. 그리하여 권력은 주어진 상황에 존재하는 요소들 사이의 전략적 배치로 새롭게 정의하죠. 쉽게 말해 권력은 무수한 힘의 관계이며 모든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힘을 의미합니다. 예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친구와 친구 간의 관계 등에서 우리는 힘의 작용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응하고 교사는 학생을 훈계하고 지도하며 힘이 강하거나 똑똑한 친구가 그보다 모자란 친구보다 더 대우받고 인기가 많죠. 권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인간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푸코는 더 나아가 학교, 병원, 감옥 등에서도 권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는 생체 권력으로 수능을 내면화시키죠. 먼저 부모와 자식에 있어서 자식은 훈육을 받습니다. 손을 들거나 사랑의 매를 받으면서 생체적으로 권력 작용을 수능하게 되죠. 학교는 교칙이라는 권력의 규범이 작용하고 권력을 가진 선생님이 학생들을 감시합니다. 그리고 감시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는 권력의 작용, 감시와 처벌로 수능이 이어지게 하죠. 푸코에 따르면 이러한 감시와 처벌은 역사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과거 단두대에 죄수를 처형할 때 모두가 보도록 하였죠. 이는 처벌을 권력의 작용을 눈으로 보여주면서 두려움을 가지게 하며 순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효과가 점점 감소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자 감시의 형태가 발전하게 됩니다. 이를 벤담이 말한 감옥에 빗대어 스스로를 감시하게 하는 것을 파놉티콘이라고 말합니다. 가운데에서 모든 죄수를 감시할 수 있는 교도소인데 죄수들이 서로를 감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생체 권력을 통해 권력의 수능을 스스로 내면화시켜 이끌어내는 작용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지식이, 권력이 연결되죠. 병원에서 의사는 지식을 통해 환자에게 치료, 처방을 지시할 수 있고 그 의견은 절대적으로 신뢰, 수용됩니다. 이는 의사의 지식이 권력, 즉 힘을 가지고 있어서 환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푸코는 광기, 광인을 예로 말합니다. 과거 광인은 특이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특별히 여겼다면 근대로 들어서면서 병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며 치료의 대상이 되었죠. 이러한 판단은 지식을 가진 의사가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을 내렸을 때 법원의 집행에 따른 법적인 효력으로 강제력까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지식이 권력을 가지고 힘이 영향을 미친 것이죠. 이러한 미시적 권력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시적인 권력을 바꿀 수 있다고 푸코는 본 것이죠. 하지만 푸코는 마땅히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대안을 찾았지만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중 하나를 보자면 푸코는 주체의 해석학에서 서양 고대 철학에서 주장하는 파르에지아 개념을 다시 주장합니다. 철학이 하나의 삶의 형식이라는 고대 철학의 세계에 관통하고 스며들어 있으며 지속되고 있는 파르헤지아라는 기능, 즉 용감하게 진실을 말하는 기능이라는 일반 도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철학적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물론 어떤 것들의 포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인생의 선택이다. 파르헤지아는 용감하게 진실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때 거침없이 용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죠. 자신이 진실이라고 여기는 진실을 말입니다. 이는 권력의 수능에서 벗어난
주체의 표현입니다. 최종 정리를 하자면 푸코에 따르면 우리가 바라보는 지식은 시대에 스며들어 있는 무의식적인 인식의 토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피스테메이죠. 이러한 에피스테메를 우리가 인식하고 항상 편견과 오만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권력 또한 인간관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순응이 이어지며 우리는 생체 권력에 순응하게 되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선 푸코가 철학을 통해 지금 여기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다루며 자기 변형을 해야 한다고 하였듯이 스스로가 구조에서 탈피하여 자신의 진실을 용감하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